첫 휴가 나온 아들의 멍투성이 얼굴을 마주한 순간 인자했던 엄마의 눈빛은 서늘한 살기로 돌변한다. 차에서 기다려. 위병소로 향한 그녀가 꺼내든 것은 평범한 면증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 대장의 신분증이었다. 감히 국군정보사령관의 아들을 건드린 대가는 파멸뿐. 계급장 하나로 부대를 초토화시키는 엄마의 무자비하고 통쾌한 참교육이 시작된다.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병소 앞 공기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11월의 늦가을 바람이 부대 앞에 앙상한 플라타너스 가지를 흔들었고 바닥에 뒹구는 낙엽들은 군화 발자국에 지시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육군 대장 차유진 사령관은 자신의 관용차가 아닌 수수한 검은색 세단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가죽이 비명 소리를 낼 만큼 강한 악력이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정보사령관이라는 무거운 직함을 내려놓고 우직한 어머니로서 아들의 첫 휴가를 마중 나온 날이었다. 군인이라는 직업이 주는 냉철함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남편 이재혁 대령이 작전 중 순직한 이후 홀로 키워낸 외아들 이서진이었다. 유약해 보였던 아들이 자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말리지 않았다. 군인의 피가 흐르는 집안의 숙명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저 멀리 위병소의 철문이 열리고 군장점 앞에서 서성이던 몇몇 병사들이 보였다. 차유진의 시선은 매처럼 날카롭게 움직이며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찾았다. 드디어 어색하게 베레모를 눌러쓴 한 병사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려던 찰나였다. 이서진 이병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마치 나사가 풀린 기계처럼 왼쪽 다리가 미세하게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부자연스러운 타행이었다. 차유진은 차 문을 열려던 손을 멈추고 차창 너머로 아들을 응시했다. 군복 소매 밖으로 드러난 손등은 거칠게 터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 모습에서 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들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위병소를 빠져나오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20살 청년이 감당하기 힘든 짙은 절망이 되어 있었다. 차유진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를 발견한 이서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반가움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명백한 공포였다. 아들은 황급히 베레모를 고쳤으며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소매가 흘러내리며 손목 안쪽에 피부가 드러났다. 충성, 아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차유진의 시선은 아들의 눈이 아닌 손목에 고정되었다. 전투복 소매 끝자락과 시계줄 사이에 거무죽죽한 멍자국이 선명했다. 단순한 훈련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비틀고 짓누른 타박상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격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다가가 아들의 턱을 들어 올렸다. 화장품으로 덧칠해 덮으려 했지만 턱 밑과 목덜미로 이어지는 푸르스름한 멍자국은 감춰지지 않았다. 입술 안쪽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고 눈가에는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전방 지휘소에서 작전 지도를 내려다볼 때보다 더 냉혹하고 무서운 눈빛이었다. 이서진은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넘어졌습니다. 훈련하다가. 서진의 변명은 너무나도 서툴렀다. 차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아들이 몸을 움츠렸다. 쇄골 부근에도 상처가 있다는 증거였다. 차유진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군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냥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이 가장 보호해야 할 병사를 짐승들이 물어뜯은 흔적이었다. 차에 타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협감이 서려 있었다. 엄마, 그냥 가요? 제발 차에 타라고 했다. 이서진, 어머니의 단호함에 아들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조수석에 몸을 구겨 넣었다. 차유진은 차 문을 닫아주고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가을 하늘이 역겹도록 푸르렀다.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가죽 지갑 안에는 늘 품고 다니던 남편의 사진과 그리고 그 뒤에 꽂혀있던 자신의 신분증이 있었다. 그녀는 뚜벅뚜벅 위병소로 걸어갔다. 하이힐급 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찍을 때마다 전장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헌병 2명이 낯선 중년 여성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제지했다.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면회 시간은 종료되었습니다. 원칙적인 어조였다. 차유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지갑을 펼쳐 신분증을 위병 조장 눈앞에 들이밀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카드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글자와 함께 선명한 계급장이 박혀 있었다. 무궁화 받침 위에 솟아있는 네 개의 별. 육군 대장 차유진. 위병 조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신분증과 눈앞의 여성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다이아몬드 3개의 대위나 무궁화 2개의 중령 정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군단장급 2스타이나 군사령관급 3스타를 넘어선 국군정보사령관 포스타였다. 이 시골 구석 부대의 포스타가 그것도 수행원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병 조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소총을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충성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며 엉망진창인 경례가 나왔다. 차유진은 그들의 경례를 무시한 채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위병소 문 개방해. 하지만 절차상 상급 부대 보고가 먼저입니다. 지금 내 명령보다 우선하는 절차가 있나? 그녀의 눈빛이 위병의 영혼을 꿰뚫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즉결 처형을 앞둔 사형수에게 묻는 마지막 확인과도 같은 서늘함이었다. 위병 조장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자신의 군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위병이 개폐 버튼을 눌렀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차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차는 거칠게 부대 안으로 진입했다. 조수석에 앉은 이서진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엄마 안 돼요. 이러면 저 정말 죽어요. 차유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아들을 보지 않고 말했다. 죽지 않아. 죽는 건 그 새끼들이야. 부대의 평화로운 오후 일과는 검은 세단 한 대의 난입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차량을 보며 행정반의 당직사관이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질렀다. 야, 저 차 뭐야? 당장 멈추라고 해. 그러나 그 차는 멈추지 않았다. 본청 현관 바로 앞에 급정거한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당직 사관과 5분 대기조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왔다. 부대 침입 상황으로 간주한 것이다. 거기 멈춰. 손들어. 병사들이 차유진을 에워쌌다. 총구는 아니었지만 진압봉들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차 안에 있던 이서진은 고개를 파묻고 벌벌 떨고 있었다. 차유진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자신을 가로막는 하사 한 명을 똑바로 응시했다. 대대장실이 어디지? 하사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려는 찰나 위병소에서 연락을 받은 대대 작전과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그는 이미 위병소로부터 신원 불상의 포스타가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작전과장은 병사들을 밀치며 차유진 앞으로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충성, 작전과장 소령 박철민입니다. 병력을 물리겠습니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작전과장과 차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작전과장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미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대대장 어디 있나? 대대장님은 현재 테니스장에 계십니다. 즉시 호출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차유진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병사의 몸이 멍투성이가 되어나가는 동안 지휘관은 라켓을 휘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호출할 필요 없다. 내가 간다. 차유진은 작전과장의 안내를 무시하고 익숙한 듯 지휘통제실 복도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지나가는 복도마다 마주치는 간부들이 벽에 붙어 경례를 했지만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이 부대의 최고 책임자, 그리고 이 사태를 방관한 모든 방조자들. 대대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유진은 대대장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명패에는 중령 바구람이라는 이름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지휘관 흉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흉장 케이스가 박살이 났다. 뒤따라 들어온 작전과장과 주임원사가 숨을 멈췄다. 지금 즉시 전 병력 연병장 집합시켜. 사령관님, 전 병력 집합은 사단 승인이 필요합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차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작전과장을 보았다.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작전과장은 뒷걸음질 쳤다. 10분 준다. 열의 병력 없이 환자, 취사병, 보일러병 포함 전원 집합이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 그 책임은 내 놈 옷을 벗기는 것으로 묻겠다. 비상 사이렌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평온했던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테니스를 치다가 보고를 받은 박우람 중령은 테니스복 차림 그대로 본청을 향해 질주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육군정보사령관 포스타에 예고도 없이 자신의 대대에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일 리가 없었다. 감찰 아니면 보안 감사였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인가? 연병장의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줄을 섰다. 생활관에서 자다 나온 병사, 활동복을 입은 병사, 샤워하다 뛰쳐나온 병사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대열의 맨 앞에 이서진 이병이 서 있었다. 차유진은 본청 계단 위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옆에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박우람 중령이 서 있었다. 사령관님,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의전 준비를 했을 텐데. 박우람이 땀을 닦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차유진은 그를 보지 않고 연병장의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박우람 중령, 네? 사령관님, 자네는 내 아들이 누군지 알고 있나? 박우람은 당황하여 되물었다. 이 부대에 사령관의 아들이 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인사 기록 어디에도 그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신분을 숨기고 복무 중입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아버지가 없이 자란 티를 내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더 강하게 커야 한다고 가르쳤으니까. 차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낮고 차갑게 변해갔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대열의 맨 앞에 서 있는 이서진을 가리켰다. 이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저 아이가 내 아들 이서진이다. 박우람의 시선이 이서진에게 꽂혔다. 비로소 이서진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과 불안한 자세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박우람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리고 저 아이의 몸에 난 상처들이 자니가 지휘하는 이 부대의 실태고. 사령관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훈련 중에 생긴 부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훈련. 차유진이 코웃음을 쳤다. 사람을 개패듯이 패놓고 훈련이라고 보고하면 그게 훈련이 되나 보지. 대한민국 육군 규정이 언제부터 조폭 집단 행동 강령으로 바뀌었나? 그녀는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가 다가갈수록 병사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물들었다. 중에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유독 심하게 떠는 병사들이 있었다. 이서진을 괴롭혔던 가해자들일 것이다. 차유진은 정확히 그들이 모여있는 3중대 대열 앞에서 멈춰 섰다. 이서진, 야우, 이병 이서진, 아들이 관등 성명을 댔다.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리 나와. 이서진이 절뚝거리며 어머니의 옆으로 다가왔다. 차유진은 아들의 멱살을 잡아 병사들 쪽으로 돌려세웠다. 그리고 아들의 전투복 상의 단추를 거칠게 풀었다. 아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상의가 벗겨지고 러닝셔츠 위로 드러난 아들의 몸은 참혹했다. 배와 가슴, 옆구리에 시퍼런 멍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고 등에는 군화 발자국 모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연병장의 침묵이 흘렀다. 그 참혹한 광경의 병사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우람 중령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이게 자니가 말한 훈련의 결과물인가? 차유진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오늘부로 이 대대는 해체 수준의 감사를 받게 될 거다. 헌병대 수사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전원 대기해. 그리고 그녀는 떨고 있는 몇몇 병사들을 손가락으로 지목했다. 이서진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저들이 주동자라는 것을. 저놈들 당장 영창에 쳐넣어.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차유진의 호출을 받은 정보사령부 감찰팀이 부대에 도착하는 데는 정확히 45분이 걸렸다.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위병소를 통과해 본청 앞에 정렬했을 때 연병장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승합차에서 내린 요원들은 군복이 아닌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본청을 장악했다. 대대장실은 임시 상황실로 개조되었고 행정반의 모든 컴퓨터와 서류는 압수되었다. 박우람 중령은 자신의 의자가 아닌 구석의 접이식 의자에 죄인처럼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감찰팀장이 자신의 금고를 강제로 개방하는 모습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차유진은 대대장실 소파에 앉아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의 앞에는 군의관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아들 이서진이 앉아 있었다. 찢어진 입술을 꿰매고 멍든 곳에 파스를 붙인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하지만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붕괴였다. 이서진은 여전히 어머니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공포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 가해자들이 격리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감찰 요원 하나가 서류 뭉치를 들고 차유진에게 다가왔다. 사령관님,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생활관 내부와 창고 쪽 카메라는 고장이라는 이유로 녹화된 영상이 없습니다. 예상했던 바였다. 차유진은 서류를 넘겨보며 차갑게 물었다. 고장 시점은 3개월 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서진 이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입니다.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지. 이건 단순한 방관이 아니야. 차유진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박우람 중령에게 향했다. 박우람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박중령? 예. 사령관님, 생활관 CCTV 수리 예산 어디에 썼나고? 그것이 시설 보수 비용이 부족하여 연병장 평탄화 작업에 먼저 투입했습니다. 테니스장 바닥 공사 말인가? 박우람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차유진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요원에게 손짓했다. 가해자들 신문 시작해. 격리된 공간에서 한 명씩 따로. 진술이 엇갈리면 그 즉시 대질 신문으로 압박하고. 특히 병장 강민철 그놈부터 시작해. 강민철 병장. 이서진의 몸에 가장 많은 흔적을 남긴 주동자였다. 차유진은 아들의 진술서에 적힌 그 이름을 뇌리에 새겨 넣었다. 단순한 구타가 아니었다. 진술서에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온갖 가혹 행위들이 건조한 문체로 나열되어 있었다. 잠 안 재우기, 치약 먹이기, 전투화할기. 그것은 군기가 아니라 사육이었다. 신문실로 지정된 중대장실에서는 고성이 오가지 않았다. 정보사 요원들의 신문 기술은 헌병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는 대신 침묵과 서류, 그리고 사실관계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요원들은 병사들의 심리를 쥐고 흔들었다. 처음에는 모른 척으로 일관하던 공범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서로의 죄를 불기 바빴다. 하지만 단 한 명, 주동자인 강민철 병장만은 달랐다. 보고를 받은 차유진이 직접 중대장실로 들어갔다.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있던 강민철은 포스타인 차유진이 들어왔음에도 벌떡 일어나지 않았다. 느릿하게 몸을 일으키는 척하며 거만한 눈빛을 보냈다. 20살의 어린 병사라고는 믿기지 않는 뻔뻔함이었다. 차유진은 책상 맞은편에 앉아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네가 강민철인가? 그렇습니다. 죄책감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후임 교육 좀 시킨 게 죽을 죄입니까? 이서진이 그 자식이 워낙 빠져서 정신교육 좀 시킨 겁니다. 강민철의 말투에는 교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군대의 폭행 사건은 대부분 영창 며칠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것을. 게다가 그는 자신이 믿는 구석이 있는 듯했다. 교육이라. 차유진은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이서진의 등판에 선명하게 찍힌 군화 발자국 사진이었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고막이 터지는 게 내놈 식의 교육인가? 이건 살인 미수야. 증거 있습니까? 애들이 훈련하다 다친 거라고 다 입 맞췄을 텐데. 그리고 사령관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바라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강민철이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그 순간 차유진은 깨달았다. 이놈은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다. 이 부대의 시스템이 낳은 괴물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군가 있다. 차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민철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착각하지 마라. 난 내 아들이라서 화난 게 아니다. 내 놈이 군복을 입고 군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처단하려는 거다. 네가 믿고 있는 그 뒷배가 무엇이든 내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 될 거다. 강민철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차유진은 방을 나서며 요원에게 명령했다. 이놈 관물대부터 침낭까지 모조리 뒤져. 바닥 장판까지 뜯어내서라도 꼬투리를 찾아내. 밤이 깊었다. 부대는 계엄령이 선포된 도시처럼 적막했다. 병사들은 생활관에 갇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간부들은 행정반 복도에 도열해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유진은 대대장실에서 요원들이 가져온 증거물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강민철의 관물대 깊숙한 곳 깔창 밑에서 발견된 것은 낡은 수첩 하나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군대에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었다. 스마트폰에 잠금을 푸는 것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일도 아니었다. 잠금이 풀린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 그리고 수많은 입출금 내역. 강민철은 단순한 병장이 아니었다. 그는 부대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병사들을 불법 도박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다. 돈을 갚지 못하는 후임들은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이서진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일개 병사가 대대 안에서 이런 거대한 판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묵인하거나 공조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차유진은 수첩을 펼쳤다. 암호처럼 적힌 숫자와 이름들, 그 중에서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테니스장 보수 300, 회식비 150, 중령 진급 선물 후 영영. 차유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장부는 뇌물 상납 기록이었다. 강민철을 도박판에서 뜯어낸 돈의 일부가 대대장 박우람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명백했다. 훈련 예산이 테니스장에 쓰인 이유, CCTV가 고장난 채 방치된 이유가 퍼즐처럼 맞춰졌다. 박우람은 강민철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상납금을 받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기가 막히군. 군대가 아니라 조폭 소굴이었어. 최유진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때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박우람 중령이 들어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쳐섰습니다. 집에 처자식이 있습니다. 제발 군복만은 벗지 않게 해주십시오. 최유진은 장부를 박우람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네가 군인이냐? 병사들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거머리 새끼지. 내 처자식 걱정은 하면서 남의 귀한 아들은 도박빚 담보로 짐승처럼 폐게 놔뒀어. 아닙니다. 저는 폭행 사실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애들끼리 좀 거칠게 노는 줄만 알았습니다. 끝까지 변명이군. 차유진은 책상 위에 유선 전화를 집어들었다. 헌병대 호출해.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에도 연락 넣어. 이건 대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긴급 체포 영장 발부받아서 박우람 그리고 연루된 간부 전원 구속 수사한다. 박우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지만 차유진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박우람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Y.S 단위가 달랐다. 1000 단위가 넘어가고 있었다. 박우람보다 더 윗선이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차유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부대를 관할하는 사단장은 그녀의 육사 후배였다. 하지만 이니셜은 사단장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그때 신문실에 있던 요원이 급하게 들어왔다. 사령관님, 강민철 병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자신이 잡혀가면 사령관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자신의 뒤에 있는 분이 사령관님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 과거와 차유진은 의아해했다. 그녀는 군 생활 30년 동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네, 그리고 그 뒷배라는 사람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누구지? 요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국방개혁자문위원 윤태산 의원입니다. 윤태산. 차유진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자 차유진의 남편 이재혁 대령이 순직했던 그 작전의 총책임자였던 사람이었다. 잊고 있었던 이름이 아들의 비극 속에서 다시 튀어나왔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덫이었다. 강민철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다. 윤태산이 심어놓은 빨대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우람 중령은 그 사이에서 이용당한 하수인에 불과했고 차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아들의 멍자국 뒤에 정치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탄이 커졌군. 차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부대의 가로등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우람과 가해자들 전원 압송해. 그리고 이 장부 원본은 내가 직접 보관한다. 정보사령부로 복귀한다. 내 아들 이서진은 오늘부로 내가 데리고 나간다, 사령관님. 하지만 규정상 전시 상황에 준하는 사태다. 내 명령에 토 달지 마. 차유진은 쓰러져 있는 박우람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기운이 그녀의 뜨거운 분노를 식혀주기는커녕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차에 타고 있던 이서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차유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집에 가자, 서진아.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해야겠구나. 차는 어둠을 뚫고 부대를 빠져나갔다. 백미러에 비친 부대의 모습은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차유진은 예감했다. 이 싸움은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아니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윤태산, 그가 정말 이 모든 일의 배우라면 남편의 죽음에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을 것이다. 단순한 학교 폭력 복수극인 줄 알았던 이야기는 이제 거대한 권력형 비리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그 소란의 방향은 차유진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국방부 기자실에서 터져나온 속보는 부대 내 과혹 행위와 도박 비리가 아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육군정보사령관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의 헬기를 타고 나타나 행패를 부린 포스타 장군의 갑질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붉은색으로 깔려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정보사령관이 아들의 편한 군 생활을 위해 부대를 방문하여 대대장을 무릎 꿇리고 병사들을 협박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보도되고 있었다. 위병소 CCTV 화면 중 차유진이 위병 조장에게 삿대질하는 장면만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무한 반복으로 송출되었다. 아들의 멍든 몸이나 병사들의 진술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권력에 취한 어머니의 광기 어린 모습만이 전파를 탔다. 정보사령관실의 전화기는 불이 난 듯 울려댔다. 차유진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묵묵히 뉴스를 응시했다. 화면 속의 자신은 괴물이었다. 인터넷 댓글창은 그녀를 향한 저주와 욕설로 도배되고 있었다. 별을 떼라 아들이라고 감싸고 도는 꼴 좀 보소. 이것이 바로 마녀 사냥이었다. 윤태산 의원의 솜씨였다. 그는 팩트를 감추기 위해 더 자극적인 이슈를 터뜨려 대중의 눈을 가리는 데 도가 튼 인물이었다. 똑똑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사령관님, 국방부 장관님 호출입니다. 그리고 검찰단에서 조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차유진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예상했던 수순이야. 아들은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진군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서진이에게 전해. 엄마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건 과정일 뿐이라고. 차유진은 정복 재킷을 걸쳤다. 가슴에 달린 약장들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서려는데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정보 없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차유진 장군, 오랜만이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름지고 끈적했다. 윤태산 의원이었다. 여론이 참 무섭지. 자식 사랑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이재혁 대령이 살아있었다면 자네를 부끄러워했을 거야. 차유진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남편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여전히 까칠하군. 제안 하나 하지. 조용히 옷 벗고 물러나면 서진군은 의가사 제대 처리해주지. 자네 연금도 보장해주고. 하지만 계속 파헤치려 든다면 그땐 자네 아들이 정말로 군대에서 자살당하는 수가 있어. 이건 협박입니까? 조언이지. 대중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 그저 씹을거리가 필요할 뿐이지. 자네는 지금 아주 맛있는 껌이야. 윤태산, 똑똑히 들어. 난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지. 당신이 씌운 프레임. 내가 다 찢어발겨줄 테니까 기대해. 전화가 끊겼다. 차유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 끝에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곤혹스러워 보였다. 상관이었던 사람을 체포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사령관님,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차유진은 그들에게 양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당당하게 앞장서서 걸었다. 안내해. 내 발로 간다. 그녀의 뒷모습은 폐잔병이 아니었다. 새로운 전장으로 향하는 투사의 모습이었다. 검찰단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유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윤태산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차유진은 육군정보사령관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수장이었다. 공식적인 수사권이 박탈된다고 해서 그녀의 손발이 묶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부대 압수수색 당시 강민철의 관물대 밑바닥을 뜯어냈을 때 스마트폰과 함께 발견되었으나 수사 목록에 올리지 않고 몰래 빼돌린 물건이었다. 윤태산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아킬레스건이 이 안에 들어있을 터였다. 조사는 형식적이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식 신문이 이어졌다. 차유진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그녀는 귀가 조치되었다. 자택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관사가 아니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재개발 구역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낡은 당구장이었다. 간판 불은 꺼져 있었고 셔터는 반쯤 내려가 있었다. 차유진이 셔터 밑으로 몸을 숙여 들어가자 욱한 담배 연기가 그녀를 반겼다. 당구대 위에는
짜장면 그릇들이 널려 있었고 구석진 소파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셋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차유진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담배를 끄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충성 경례 구호는 없었지만 동작은 칼 같았다. 그들은 차유진의 남편 이재혁 대령이 이끌던 특수공작부대 출신의 예비역들이었다. 사고로 위장된 작전 실패 이후 군복을 벗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차유진의 호출 한 번에 만사를 제치고 달려온 의리파들이었다. 왼쪽 눈에 긴 흉터가 있는 남자가 입을 열었다. 코드네임 독사, 전직 정보사 공작관이자 현재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배상훈이었다. 형수님, 아니 사령관님, 뉴스 봤습니다. 아주 개판이더군요. 그 쥐새끼 같은 윤태산 쥐시죠. 차유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다. 상황이 좋지 않아. 공식 나에는 다 막혔어.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 말씀만 하십시오. 이재혁 대령님 복수를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안경 쓴 남자가 노트북을 펼쳤다. 코드네임 해커, 사이버전 전문가였던 정세준이었다. 가져오신 USB 주시죠. 제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강민철 그놈이 목숨줄처럼 쥐고 있던 거라면 보통 물건은 아닐 겁니다. 차유진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건넸다. 정세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복잡한 암호 코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침묵 속에 타자 소리만 요란했다. 10여 분이 지났을까? 정세준이 낮은 탄성을 질렀다.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이 생각보다 더 셉니다. 화면에 띄워진 것은 수백 개의 동영상 파일과 엑셀 장부였다. 영상 중 하나를 재생하자 룸살롱으로 보이는 곳에서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유흥을 즐기고 돈다발을 받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왔다. 박우람 중령뿐만이 아니었다. 사단 참모장, 군단 인사처장, 심지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얼굴도 보였다.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영상들입니다. 이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해서 공사를 따내거나 징계를 무마시켰군요. 배상훈이 혀를 찼다. 강민철 그 피덩이가 혼자서 이런 걸 찍었을 리는 없고. 정세준이 다른 폴더를 열었다. 엑셀 파일에는 자금의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계좌. 그 예금주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윤시온. 차유진의 눈이 번뜩였다. 윤시호. 윤태산의 아들인가? 맞습니다. 현재 미국 유학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강남 클럽의 큰손이죠. 이놈이 도박 사이트 서버 관리 업체 바지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병사들 코 묻은 돈과 간부들, 뇌물이 싹 다 윤태산 아들 주머니로 들어가서 결국엔 윤태산의 정치 자금 세탁용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퍼즐이 맞춰졌다. 강민철은 윤시호와 형 동생 하는 사이였을 것이다. 윤시호는 강민철을 군 내부의 수금책으로 이용했고 강민철은 그 대가로 부대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뒷배를 과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윤태산은 아들을 통해 들어오는 검은 돈을 묵인하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자금줄로 삼았다. 이 정도면 윤태산 모가지를 날리는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바로 언론의 뿌리시죠. 배상훈이 흥분하며 말했다. 하지만 차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 언론은 윤태산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가 이걸 터뜨려도 조작된 자료라고 역공하면 그만이야.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윤태산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봉쇄할 물증. 윤태산 본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나 그가 직접 돈을 받는 장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유진은 화면 속 윤시호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아들을 쳐야지. 아들은 아비의 가장 큰 약점이니까. 윤시호를 잡아서 윤태산이 직접 움직이게 만든다. 쥐가 도간에 갇히면 결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 차유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독사, 애들 풀어서 윤시호 위치 파악해. 해커, 윤시호 계좌 동결시킬 준비하고. 내일 밤, 우리는 사냥을 나간다. 사령관님, 직접 가시려고요. 위험합니다.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윤태산의 아들 윤시호는 샴페인 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민철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양아치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윤시호는 아버지 윤태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뉴스 봤어? 그 여자 완전히 매장됐던데. 역시 아빠가 최고야. 내 돈줄은 안전한 거지? 윤태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분간 몸사려라. 그 여자가 쥐고 있는 게 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 해외로 나가 있는 게 좋겠다가. 겁먹지 마. 군발이 아줌마가 뭘 어쩌겠어?
알았어. 이번 주말에 파티만 하고 나갈게. 윤시우는 전화를 끊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꿈에도 몰랐다. 별을 잃은 장군이 새끼를 잃을 뻔한 어미 호랑이가 지금 자신의 목덜미를 노리고 어둠 속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남의 밤은 낮보다 뜨겁고 추악했다. 번화가 한복판에 우뚝 솟은 주상복합 빌딩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이곳은 윤태산 의원의 아들 윤시우가 주최하는 비밀 파티가 열리는 사교장이자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해방구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음악 소리와 알 수 없는 향 냄새가 진동했다. 발가벗은 남녀들이 좀비처럼 뒤엉켜 춤을 추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병과 하얀 가루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차유진은 검은색 정장 차림의 케이터링 매니저로 위장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폰에서는 해커 정세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님, 타깃은 2층 안쪽 BIP룸에 있습니다. 입구에 경호원 둘, 내부는 확인 불가입니다. 차유진은 쟁반을 든 손에 힘을 주며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위험 요소를 스캔했다. 곳곳에 배치된 덩치 큰 사내들은 단순한 클럽 가드가 아니었다. 귀에 꽂은 무전기와 날카로운 눈빛, 재킷 안쪽으로 보이는 불룩한 형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설 용병들이었다. 윤태산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BIP룸 앞을 지키는 경호원들에게 다가갔다. 주문하신 최고급 위스키입니다. 경호원 한 명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의심의 눈초리였다. 시킨 적 없는데 안에서 윤시우 대표님이 특별히 찾으셨습니다. 차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태연한 태도에 경호원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이어폰에서 배상훈의 신호가 떨어졌다. 지금입니다. 복도 끝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졌다. 음악 소리가 꺼지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무전기에 대고 소리치는 틈을 타 차유진은 쟁반을 바닥에 내던지고 순식간에 오른쪽 경호원의 목을 가격했다. 억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거구가 쓰러졌다. 왼쪽 경호원이 품 안에서 3단봉을 꺼내려 했지만 차유진의 로우킥이 더 빨랐다. 무릎이 꺾인 사내의 턱을 올려치자 그 역시 바닥에 나뒹굴었다. 단 3초, 대한민국 육군정보사령관의 살인 기술은 녹슬지 않았다. 차유진은 거칠게로 문을 열어젖혔다. 방 안의 풍경은 가관이었다. 윤시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양옆에 여자들을 끼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밖의 소란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는 몽롱한 눈으로 차유진을 올려다보았다. 뭐야, 아줌마는 술 가져왔어?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가 났다. 차유진은 성큼 다가가 탁자 위에 얼음통을 들어 윤시우의 얼굴에 쏟아부었다. 막 미쳐서 윤시우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그제야 그는 차유진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뉴스에서 봤던 그 여자, 자신의 아버지와 대적하고 있는 미친 장군. 윤시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너는 차유진, 내 아들 이름은 이서진이다. 기억해둬라. 내 놈이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에게 대야 할 이름이니까. 차유진은 윤시우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윤시우가 반항하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차유진은 가볍게 피하고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윤시우의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옆에 있던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다. 살려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지. 그러니까 널 데려가는 거야. 내 아빠를 만나러. 그때였다. 룸 안쪽에 비밀문이 열리며 또 다른 경호원 셋이 튀어나왔다. 밖의 놈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를 띤 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반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다. 차유진은 윤시우를 방패막이로 삼아 뒤로 물러섰다. 움직이지 마. 이놈 팔을 부러뜨리는 걸로 끝나지 않아. 경호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윤시우의 안전보다 침입자 제거가 우선인 듯했다. 위기의 순간 차유진의 머릿속에 아들 이서진이 병상에서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놈들은 불을 무서워해요? 라이터 소리만 들려도. 이서진을 괴롭히던 방식 중 하나가 불을 이용한 고문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린 차유진은 재킷 주머니에서 지포 라이터를 꺼냈다. 뚜껑을 여는 팅 소리가 맑게 울렸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윤시우가 발작적으로 몸을 떨며 소리 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안 돼. 불은 안 돼. 빠지지 마. 쏘지 마. 다 나가라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윤시우가
팔을 휘저으며 경호원들을 밀쳐냈다. 마약에 취한 환각 상태에서 라이터 소리가 어떤 트라우마 스위치를 켠 것이 분명했다. 그 혼란을 틈타 차유진은 창가에 있던 의자를 들어 통유리창을 향해 힘껏 던졌다. 쨍그랑 강화 유리의 금이 갔다. 독사 준비됐나? 물론입니다. 날아보시죠. 차유진은 윤시호를 끌어안고 금이 간 유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두 사람은 허공으로 떨어졌다. 30층 높이의 추락. 하지만 그들 아래에는 배상훈이 미리 준비해둔 곤돌라가 대기하고 있었다. 쿵 소리와 함께 곤돌라 바닥에 처박힌 차유진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윤시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올려. 모터가 굉음을 내며 곤돌라가 옥상으로 올라갔다. 아래쪽에서는 늦게 도착한 경호원들이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놈들을 놓쳤다고 윤태산 의원은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던졌다. 값비싼 크리스털 조각과 호박색 액체가 벽지를 더럽혔다. 전화기 너머의 수행비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놈들이 옥상에서 헬기를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헬기라니. 차유진이 그 정도 자금력이 있을 리가 없어. 분명 놈들의 잔당이 돕고 있는 거야. 윤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쳤다. 아들이 납치되었다. 그 멍청한 놈이 잡히면 자신의 정치 생명은 끝이다. 단순한 뇌물 장부를 넘어 마약 밀매와 불법 자금 세탁의 증거가 아들의 입에서 술술 나올 것이 뻔했다.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이나 여론전 따위로 해결할 단계가 아니었다. 윤태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을 꺼냈다. 저장된 번호는 단 하나. 그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나다. 코드레드 발령한다. 타깃은 차유진과 그 일당이다. 상대는 말이 없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이라도 상관없어. 놈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즉시 사살해. 아들도 만약 입을 열 것 같으면 같이 처리해. 비정한 명령이었다. 윤태산의 눈에는 더 이상 부성애 따위는 없었다. 오직 권력을 지키려는 악마의 본성만이 남아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 순환도로 배상훈이 운전하는 낡은 승합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차유진과 정세준 그리고 제갈이 물린 채 발버둥 치는 윤시호가 타고 있었다. 뒤에 붙었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사이드 미러를 확인한 배상훈이 다급하게 외쳤다. 차유진이 뒤슈리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번호판 없는 차량들을 맹수처럼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선두 차량의 창문이 열리더니 소음기가 부착된 총구가 튀어나왔다. 숙여 차유진이 정세준과 윤시우의 머리를 누르는 순간 퍽, 퍽 소리와 함께 승합차의 뒤슈리가 박살났다. 총알이 시트를 뚫고 박혔다. 일반 경찰이나 깡패가 아니었다. 이동 중인 차량을 정확히 타격하는 사격 솜씨. 특수부대 출신들이었대. 윤태산이 미쳤군. 시내에서 총격전이라니. 정세준이 노트북을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다. 차유진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파편을 주워 윤시호의 목에 들이댔다. 내 아버지가 보낸 놈들이다. 널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죽이러 온 것 같구나. 으붓. 윤시호의 눈이 공포로 튀어나올 듯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따르는 차량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들은 윤시호가 타고 있는 쪽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독사, 따돌릴 수 있겠나? 이 똥차로는 무리입니다. 게다가 놈들은 타이어까지 노리고 있어요. 그때 차유진의 눈에 도로변에 이정표가 들어왔다. 미개통 구간 진입 금지. 공사 중 터널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저기로 들어가. 공사 구간이다. 막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 이대로 가면 벌집이 될 뿐이야. 핸들 꺾어. 배상훈이 급격하게 핸들을 꺾었다. 승합차는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으며 공사 현장으로 돌진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추격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따라붙었다. 터널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배상훈은 헤드라이트를 껐다. 야간 투시경 없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전직 특수요원들의 경험이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 해커, 놈들 차량 통신망 감청해. 위치 파악해서 독사에게 알려주고. 알겠습니다. 정세준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놈들 선두 차량, 우리 후방 50m. 여러 상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차유진은 권총을 꺼내 들었다. 탄창에는 실탄이 7발 담아 있었다. 여기서 끝장을 본다. 독사. 차 세우고 엄폐해. 승합차가 터널 중간에 급정거했다. 차유진과 팀원들은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콘크리트 구조물 뒤로 몸을 숨겼다. 윤시호는 차 안에 방치되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잠시 후 추격 차량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터널 벽을 훑으며 다가왔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저벅저벅. 훈련받은 자들 특유의 침묵 속 기동이었다. 차유진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났다. 아들을 망가뜨린 자들, 그리고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역. 그들과의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오시지, 차유진 사령관. 쥐새끼처럼 숨어 있지 말고. 어둠 속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아들놈이 타고 있는 차에 폭탄을 설치할까 하는데 차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놈들은 윤시우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히려 윤시우를 미끼로 자신을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는 배상훈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우회해서 측면을 타격한다. 그 순간 승합차 안에서 윤시우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가 시킨 거잖아. 그 군인 아저씨 죽인 거 아빠잖아. 정막이 흘렀다. 확성기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윤시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였다. 차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군인 아저씨 죽인 거, 그것은 10년 전 사고로 위장된 남편 이재혁 대령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다. 차유진은 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살아서 나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다. 터널은 순식간에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로 진동했다. 윤시우의 입에서 나온 폭탄 발언은 적들의 총구마저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이재혁 대령의 죽음, 그것은 금기어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찰나였다. 모두 죽여. 생포는 없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자동 수총이 불을 뿜었다. 콘크리트 기둥이 깎여나가고 파편이 튀었다. 차유진은 윤시우의 뒷덜미를 잡고 바닥을 굴렀다. 입 다물고 기어. 살고 싶으면. 차유진은 윤시우를 구석에 처박아두고 응사했다. 탄창이 비어갔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전방과 후방이 모두 막힌 도간의 쥐 신세였다. 그때 배상훈이 품에서 투박하게 생긴 쇠뭉치 하나를 꺼냈다. 서재 연막탄이었다. 사령관님, 눈 감으십시오. 배상훈이 연막탄의 핀을 뽑아 적진 한가운데로 던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시야를 가리는 짙은 회색 연기가 터널을 가득 채웠다. 여러 장 카메라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열 연막이었다. 적들이 기침을 하며 당황하는 사이 차유진의 팀은 공사 현장의 환기구 통로를 향해 달렸다. 이쪽입니다. 배수관을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세준이 앞장섰다. 좁고 습한 배수관을 기어가는 동안 윤시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질질 끌려왔다. 그들이 간신히 터널 밖 야산으로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옷이 흑푸성이가 된 뒤였다. 산 아래 대기하고 있던 정세준의 예비 차량에 몸을 실은 그들은 곧장 서울 외곽의 폐차장으로 향했다. 폐차장은 거대한 고철의 무덤 같았다. 찌그러진 차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만이 감도는 곳. 이곳은 차유진의 남편 이재혁 대령의 부관이었던 예비역 상사 한성규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한쪽 다리를 절며 나타난 한성규는 차유진을 보자마자 말없이 컨테이너 사무실의 문을 열어주었다. 차유진은 윤시우를 낡은 의자에 앉히고 테이프로 칭칭 감았다. 그리고 물 한 컵을 그의 얼굴에 끼얹었다. 정신 차려. 윤시우가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차유진의 차가운 눈동자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이 든 펜던트를 꺼내 윤시우의 눈앞에 흔들었다. 아까 터널에서 뭐라고 했지? 내 아버지가 누굴 죽였다고? 윤시우는 입을 다물었다. 상황 파악이 된 듯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내가 헛소리한 거야. 이거 풀어. 우리 아빠가 알면 너희다. 차유진은 말없이 옆에 있던 장도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윤시우의 허벅지 바로 옆 책상을 내리찍었다. 화직, 나무 책상이 쪼개졌다. 윤시우의 얼굴이 다시 사색이 되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난 이미 모든 걸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 내 놈 손가락 하나하나를 으깨서라도 대답을 들을 거야. 10년 전 내 남편 이재혁 대령. 사고사가 아니었나? 윤시우가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사고가 아니었어. 아빠가 시켰어. 왜 그 군인 아저씨가 너무 많이 알았으니까? 무엇을? 방탄복, 그리고 신형 전술 차량. 윤시우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10년 전 국방부는 차세대 방탄복과 전술 차량 도입 사업을 진행했다.
이재혁 대령은 성능평가 책임자였다. 그는 납품업체로 선정된 기업의 제품이 기준 미달의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험 결과 총알이 뚫리고 차량은 작은 충격에도 폭발했다. 이재혁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 업체의 실소유주는 당시 국회 국방위원이었던 윤태산이었다. 윤태산은 이재혁을 회유하려 했지만 강직했던 그는 거절했다. 결국 윤태산은 사고를 가장해 이재혁이 탄 차량을 폭파시키고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 그리고 불량 방탄복은 그대로 군에 납품되었다. 그 방탄복 지금도 애들이 입고 있어. 그거 입고 작전 나가서 죽은 애들 꽤 많을걸. 윤시우가 킬킬거리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다. 차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죽은 것이 아니었다. 국가라는 탈을 쓴 도둑놈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불량 장비를 입고 지금도 수많은 아들들이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있었다. 아들 이서진이 입고 있던 그 군복과 장비들도 모두 그 비리의 산물이었다. 차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뼈속까지 스며든 분노였다. 그녀가 믿고 평생을 바쳤던 조직이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였다는 깨달음.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한성규 상사 1, 사령관님, 무기고 열어 폐차장 지하에는 한성규가 은밀하게 관리해 온 비밀 무기고가 있었다. 현역 시절 빼돌린 것이 아니라 전국의 예기역들이 하나둘씩 맡겨놓은 언젠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쓰기 위해 모아둔 장비들이었다. 낡았지만 잘 손질된 소총들과 통신 장비들이 먼지를 털고 모습을 드러냈다. 차유진은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다. 윤태산은 지금 국방부 장관 내정자 신분으로 육군 본부 벙커에 머물고 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겠지. 배상훈이 고개를 저었다. 사령관님, 벙커는 요새입니다. 우리 인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살 행위입니다. 알아. 우리만으로는 안 돼. 차유진은 낡은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래서 부를 거예요. 진짜 군인들을. 정세준. 사령관님, 코드명 블랙스타. 발령해. 블랙스타. 그것은 차유진이 사령관 취임 당시 비공식적으로 만들었던 비상 연락망이었다.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정의감을 가진 예비역들,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다 강제 전역당한 장교들, 내부 고발을 하다 쫓겨난 부사관들, 차유진이 남몰래 도와주고 연락을 취하던 숨겨진 영웅들이었다. 정세준이 노트북 엔터키를 눌렀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국의 특정 주파수와 텔레그램 채널로 전송되었다. 발신, 전 블랙스타 요원 정보사령관 차유진. 내용, 대한민국이 공격받고 있다. 적은 내부에 있다. 조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다. 새벽 3시, 대한민국의 어둠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강원도의 한 산골, 멧돼지를 사냥하던 엽사가 진동하는 핸드폰을 보고 눈빛이 변했다. 그는 창고로 들어가 먼지 쌓인 저격용 스코프를 꺼냈다. 전직 특전사 저격수였다. 부산의 부도, 야간 작업을 하던 지게차 운전사가 작업을 멈췄다. 그는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락커룸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베레모를 꺼내 썼다. 전직 유디트 팀장이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앞치마를 벗었다. 그는 죄송합니다. 점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요라는 메모를 남기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정보사 공작원 출신이었다. 고속도로 위에는 화물 트럭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다. 택시들이 승차 거부 등을 끄고 집결지로 향했다. 그들은 서로 누군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차유진이라는 이름이 부르면 그것은 진짜라는 것을, 그녀가 부른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동이 틀 무렵 폐차장 주변으로 수십 대의 차량이 모여들었다. 트럭, 오토바이, 승용차, 굴삭기.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복장은 제각각이었다. 예비군 군복을 입은 사람, 등산복을 입은 사람, 양복을 입은 사람.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하나같이 살아있었다. 늙고 병들고 사회에서 잊혀졌지만 한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조국을 사랑했던 늙은 사자들. 차유진은 컨테이너 위로 올라갔다. 수백 명의 예비역들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정복을 입고 있었다. 계급장은 떼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위움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반갑습니다. 전우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죽었습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정치 군인들과 그들에게 기생하는 몰입애들이 군을 장악했습니다. 내 남편은 그들에게 살해당했고 내 아들은 그들이 만든 시스템에 짓밟혔습니다. 군중들이 술렁거렸다. 나는 오늘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썩어 빠진 지휘부를 몰아내고 명예를 되찾기 위한 반란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실패하면 우리는 모두 반역자로 처형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는 우리 아들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대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최희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와우.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질서정연한 군대의 구호가 아니었다.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열망의 포효였다. 배상훈과 한성규가 서로를 보며 씩 웃었다. 차유진은 지평선 넘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전군 진격한다. 목표는 육군 본부 벙커. 윤태산을 체포한다. 수백 대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출발했다. 선두에는 차유진이 탄 개조된 덤프트럭이 서 있었다. 깃발은 없었지만 그들의 행렬은 그 어떤 정규군보다 위협적이고 장엄했다. 서울로 향하는 길목은 이미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명절 귀경길의 정체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도로를 점거한 수백 대의 차량 행렬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꿈틀거렸다. 선두에 선덤프트럭이 내뿜는 매연조차 그들의 결계를 가리지 못했다. 차유진이 이끄는 예비역 군단 블랙스타의 진격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선 혁명의 물결이었다. 경찰 기동대가 황급히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지선을 구축했다. 방패를 든 의경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 앞에 선 사람들은 쇠파이프나 화염병을 든 폭도가 아니었다. 깃바른 군복을 입고 가슴에 훈장을 단 노병들, 휠체어를 탄 상위 군인들, 그리고 묵묵히 그들의 뒤를 따르는 건장한 중년의 사내들이었다. 비키십시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선두에 선 70대의 노인이 지팡이로 바리케이드를 두드렸다. 월남 참전 용사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그는 주름진 얼굴 가득 결연함을 담고 있었다. 어르신,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더 오시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경찰 중대장이 확성기를 잡고 애원하듯 외쳤다. 그러자 트럭 위에 서 있던 차유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경찰 여러분, 여러분의 의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을 위협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저 벙커 안에 숨어있는 범죄자들입니다. 길을 여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 차유진의 명령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도로를 울렸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의경들이 주춤거렸다. 그때 시민들이 움직였다. 인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차도로 내려와 경찰 저지선과 예비역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들은 예비역들에게 물과 김밥을 건네며 박수를 보냈다. 군인 아저씨들 힘내세요. 저 장군님이 진짜라면서요. 뉴스 봤어요? 순식간에 도로는 거대한 축제의 장이자 투쟁의 현장으로 변했다. 시민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경찰을 밀어냈다. 경찰 지휘부는 당황했다. 시민들을 향해 최루액을 쏠 수도 곤봉을 휘두를 수도 없었다. 결국 저지선은 맥없이 무너졌다. 경찰들이 방패를 내리고 길 양옆으로 물러나자 와우 하는 함성과 함께 차량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육군 본부 벙커 상황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태사는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뜨거운 커피가 카펫을 적셨지만 아무도 치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경찰청장 뭐 하는 거야? 고작 노인네들 몇 명 못 막아서 길을 터져. 저게 시야. 반란이지. 윤태산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옆에 서 있던 합참의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관 내정자님, 경찰 병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물리적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차유진 대장이 이끄는 저 집단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놈들이 여기 들어와서 내 멱살이라도 잡게 놔두라는 거야. 윤태산이 합참의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군대 동원해. 수도방위 사령부 전차대 출동시켜. 서울 진입로인 한강 다리를 막아. 놈들이 건너오려고 하면 발포해. 알겠어? 발포하라고. 합참의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민간인 구역에서 전차 발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비무장 민간인들입니다. 비무장? 저게 비무장이야. 내 아들을 납치하고 무기고를 털어 나온 테러리스트들이야. 내 명령 안 들려? 나 국방부 장관 될 사람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옷 벗겨버릴 거야. 광기에 사로잡힌 윤태산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합참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군인의 양심과 권력의 압박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수화기에 대고 짧게 명령했다. 수방사 1기갑 출동하라. 한강대교 남단을 봉쇄하라. 진입 시도 시 교전 수칙에 따른다. 명령은 떨어졌다. 서울 도심을 향해 육중한 궤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강대교 남단, 강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있었다. 다리 입구에는 대한민국 육군 최신의 전차인 K 흑표 전차 12대가 부채꼴 모양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검은색 포신은 정확히 다리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고 전차 위에는 중기관총을 잡은 사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전방을 주시했다. 도로 위 아스팔트는 전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쩍쩍 갈라져 있었다. 차유진의 행렬이 다리 반대편에 도착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멈춰 섰다.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예비역들과 현역 기갑 부대가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엔진 소리마저 잦아들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배상훈이 망원경을 내리며 침을 뱉었다. 미친 새끼들, 진짜 탱크를 끌고 나왔네요. 저거 한 방이면 우리 트럭은 그냥 고철 덩어리 됩니다. 우회로는 없습니다. 여기서 뚫지 못하면 끝입니다. 정세준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다. 사령관님, 놈들 사격 통제 장치가 우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록 온 경고가 뜹니다. 차유진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사령관님, 어디 가십니까? 위험합니다. 배상훈이 말렸지만 차유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가 간다. 내 새끼들이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입혔던 군복을 입은 아이들이다. 그들에게 총을 쏘게 할 수는 없어. 차유진은 정복 매무새를 고쳤다. 모자챙을 반듯하게 맞추고 어깨를 폈다. 그녀는 무장도 하지 않은 맨몸으로 다리 위를 걷기 시작했다. 뚜벅뚜벅 군화 소리가 정막을 깨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전차 부대 쪽에서도 동요가 일었다. 조준경으로 그녀를 지켜보던 전차장들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대대장님, 민간인, 아니, 차유진 대장입니다. 단독으로 접근 중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격합니까? 선두 전차의 해치가 열리고 한 장교가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대대장 중령 김준호였다. 그는 망원경으로 다가오는 차유진을 확인했다. 10년 전 육군 서관학교생도 시절 전술학 교관이었던 그녀. 언제나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오고 가장 늦게 불을 끄던 참군인. 생도들에게 군인은 정치가 아니라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스승. 김준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무전기에서는 윤태선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뭐 하고 있어? 쏘라고. 저 여자가 다리를 건너오게 하면 널군사 재판을 회부할 거야. 당장 발포해. 김준호는 무전기를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전방 50m. 차유진이 멈춰 섰다. 그녀는 전차의 포구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다. 마치 꾸짖는 듯한, 동시에 믿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 차유진이 입을 열었다. 확성기도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김준호의 귀에 생생하게 꽂혔다. 김준호 중령,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저 뒤에 숨어있는 범죄자인가? 아니면 내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명예인가? 나는 너에게 총구를 국민에게 돌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불의에 타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쏠 테면 쏴라. 하지만 기억해라. 그 포탄이 뚫는 것은 내 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의 마지막 자존심이 될 것이다. 차유진은 양팔을 벌렸다. 십자가처럼 혹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어머니처럼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음을 마주했다. 쏘라니까 김준호. 윤태산의 독촉이 이어졌다.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었다. 전차 내부의 포수들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대대장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침묵의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다. 김준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전차의 차가운 강철 위에 떨어졌다. 그는 결심한 듯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전 대대 주목, 철커덕. 전차들의 포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우리의 주적은 국민이 아니다. 우리의 주적은 군을 명예롭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김준호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포신 돌려. 목표는 벙커다. 그와 동시에 12대의 흑표 전차가 굉음을 대며 포탑을 회전시켰다. 다리 입구를 막고 있던 강철의 벽이 갈라지며 길이 열렸다. 포구는 이제 차유진이 아닌 서울 시내 저 멀리 육군 본부를 향하고 있었다. 김준호가 전차에서 뛰어내려 차유진 앞으로 달려왔다. 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열하며 경례를 올렸다. 충성.
늦어서 죄송합니다. 스승님. 차유진은 김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켰다. 그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와. 다리 건너편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예비역들과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췄다. 배상훈과 정세준도 주먹을 치켜들었다. 이제 군대까지 우리 편이다. 윤태산, 너는 끝났어. 차유진은 김준호의 전차인 1호차에 올랐다. 가자. 청소를 끝내러. 수백 대의 차량과 12대의 전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 장엄한 행렬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부패한 어둠을 몰아내는 서광이었다. 육군 본부 지하 벙커는 핵전쟁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대한민국 최후의 요새였다. 하지만 그 견고한 콘크리트 벽도 분노한 민심과 정의를 잃지 않은 군인들의 결기 앞에서는 모래성에 불과했다. 벙커의 육중한 강철 대문 앞에 도열한 12대의 흑표 전차가 포신을 정렬했다. 김준호 중령의 무전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목표 전방대문, 철갑탄 장잠, 철커덕하는 기계음이 소름 끼치게 울렸다. 벙커 안 상황실의 모니터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태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자신의 명령을 따르던 혼병대와 경비 병력조차 사태가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무기를 버린 채 도주하거나 투항하고 있었다. 남은 것은 윤태산이 사비로 고용한 소수의 사설 용병들 뿐이었다. 발사, 쾅! 대지를 뒤흔드는 괴음과 함께 벙커의 정문이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다. 폭발의 연기가 거치기도 전에 차유진이 이끄는 예비역 돌격대와 현역 전차 부대가 흙먼지를 뚫고 내부로 진입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용병들은 전차의 위압감에 겁을 먹고 손을 들었다. 벙커의 긴 복도는 군화 발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점령군의 행진이 아니라 청소부들의 당당한 발걸음이었다. 차유진은 권총을 든 손을 내리지 않은 채 앞서 걸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하나,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복도마다 마주치는 참모 장교들은 벽에 붙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지나가는 저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사령관임을.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막으려 하지 않았고 막을 수도 없었다. 지휘통제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안에는 난장판이 된 서류 더미 속에 홀로 서 있는 윤태산이 있었다. 그는 한 손에는 기폭 장치를, 다른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뒤범벅되어 파랗게 풀려 있었다. 오지 마. 한 팔짝만 더 오면 다 날려버릴 거야. 여기 자폭 장치가 있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윤태산이 쉰 목소리로 악을 썼다. 하지만 차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윤태산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 서늘한 기세에 눌린 윤태산이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눌러? 차유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뭐라고? 누르라고 했다. 내 놈이 만든 그 더러운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눌러. 차유진은 윤태산이 쥔 기폭 장치를 향해 총구를 겨누며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그거 가짜야. 내가 벙커 설계에 참여했을 때 자폭 코드는 사령관 생체 인식 없이는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해뒀거든. 내 놈 같은 외부인은 절대 작동시킬 수 없어. 윤태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폭 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리고 권총을 들어 차유진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총소리가 먼저 울린 것은 차유진의 총구였다. 윤태산의 오른쪽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으악! 윤태산이 권총을 떨어뜨리며 바닥을 굴렀다. 차유진은 다가가 그의 멀쩡한 왼쪽 허벅지에 한 발을 더 쐈다. 처절한 비명이 벙커를 울렸다. 이건 내 아들 이서진이 느꼈던 고통의 100분의 1도 안 돼. 피를 흘리며 바닥을 기어 다니는 윤태산의 모습은 추악했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차유진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차유진은 그 손을 군홧발로 짓밟았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손가락뼈가 부러졌다. 살려줘.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내 해외 계좌에 수천억이 있어. 그거 다 넣어줄게. 제발 목숨만은. 끝까지 돈이군. 차유진은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윤시우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아빠가 시킨 거 다 불었어. 군복풍 비리, 무기 밀매, 이재혁 대령 암살 지시까지 전부 다 윤태산의 눈동자가 정지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의 배신. 그것은 총알보다 더 깊숙이 그의 심장을 뚫었다. 자식에게조차 버림받은 기분이 어때? 넌 실패했다. 윤태산. 정치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차유진은 윤태산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죽이지는 않겠다. 죽음은 너에게 너무 가분한 안식이니까. 평생 감옥이라는 관 속에 갇혀서 네가 저지른 짓들이 어떻게 내 숨통을 조여오는지 지켜봐라. 매일 밤 꿈속에서 내가 죽인 군인들의 원혼이 널 찾아갈 거다. 그때 헌병대 특수임무대가 들이닥쳤다.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러 온 그들은 상황이 종료된 것을 보고 당황했다. 차유진은 윤태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자신의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양손을 내밀었다. 체포해. 사령관님. 내란죄 및 군형법 위반이다. 정상 참작 따위는 바라지 않는다. 원칙대로 처리해. 헌병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차유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연행되었다. 벙커 밖으로 끌려나오는 윤태산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지만 차유진의 표정은 성자의 그것처럼 평온했다. 벙커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싸운 예비역들이 모여 있었다. 차유진이 수갑을 찬 채 걸어 나오자 누군가 선창했다. 경례, 대상훈과 한성규, 그리고 김준호 중령을 비롯한 수천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것은 범죄자에 대한 이유가 아니었다. 진정한 군인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의였다. 플래시가 터지고 함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차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가을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 이재혁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교도소의 면회실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죄수복을 입은 차유진은 꽤 여인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그녀는 반란의 수괴로 기소되었으나 국민들의 탄원과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항소하지 않았다. 군인으로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유리벽 너머에는 아들 이서진이 앉아 있었다. 제대 후 복학한 그는 꽤 건강해 보였다. 얼굴의 멍자국은 사라졌고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차유진의 시선은 아들의 다리에 머물렀다. 바지 아래로 살짝 보이는 발목에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몸은 좀 어떠니? 많이 좋아졌어요.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고요. 엄마는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난 괜찮다. 오히려 여기가 마음이 편해. 밖에서처럼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고. 이서진이 잠시 머뭇거리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리벽에 대어 보여주었다. 재심 청구서예요. 김준호 중령님과 배상훈 아저씨가 준비하셨어요. 국민 서명도 100만 명이 넘었대요. 엄마는 무죄라고? 차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난 죄를 지었다. 과정이 정의롭다고 해서 결과의 불법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게 법치주의고 내가 지키려던 가치다. 난 여기서 죄값을 다 치르고 당당하게 나갈 거야. 그래야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으니까. 이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저 사실 그때 엄마가 부대에 오셨을 때 정말 무서웠는데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차유진은 유리벽에 손을 대었다. 서진도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차가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모자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에 차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보렴. 밥 잘 챙겨 먹고. 엄마 충성. 서진이 어색하지만 진지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했다. 이번에는 손목에 멍자국도 두려움도 없었다. 차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마주 경례를 했다. 충성. 철문이 닫히고 차유진은 독방으로 돌아왔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네모난 햇살 아래 그녀는 앉았다. 그녀의 군 생활은 불명히 저녁으로 끝났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양심이라는 이름의 별이었다. 이서진은 병원 로비에 앉아 진단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유진의 활약으로 윤태산 일당이 구속되고 군 내부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감춰졌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서진의 몸에 멍이 들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구타의 흔적이 아니었다. 담당 의사는 이서진의 엑스레이 사진과 조직 검사 결과를 모니터에 띄워주며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었다. 이건 타박상에 의한 멍이 아닙니다. 화학적 화상과 괴사에 의한 병변입니다. 환자분이 입고 계셨던 신형 전투복. 그 원단에 치명적인 발암 물질과 독성 화학약품이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산이 납품했던 불량 전투복.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저질 원단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공업용 염료가 땀과 반응하여 피부를 녹여내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철 병장과 선임들이 이서진을 구타했던 부위는 공교롭게도 피부 발진이 가장 심하게 일어난 부위들이었다. 그들은 이서진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여 피부가 짓무른 곳을 집중적으로 가격했고 그 결과 독소가 혈관을 타고 더 깊이 침투했던 것이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만약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다리를 절단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부대를 뒤집어 놓지 않았다면 이서진은 다리를 만져보았다. 흉터는 지도처럼 남아 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이 한 청년의 몸에 새겨놓은 탐욕의 지도였다. 아버지 이재혁 대령은 이 전투복의 위험성을 알리려다 살해당했고 아들 이서진은 그 전투복을 입고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차유진은 그 비극의 사슬을 끊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 이서진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0년 전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지켜낸 것. 그것은 단순한 군복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의 생명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았다. 윤태산 전 의원 무기징역 확정, 국방부 불량 장비 전략 리콜 실시. 바람이 불어왔다. 서늘하지만 상쾌한 바람이었다. 이서진은